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도심의 불법 전단지 근절이 시급하다는 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통과 전망, 그리고 오는 9월에 개통 예정인 전라선 SRT에 관한 뉴스 살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지난 5일에 치러진 전주시의 재선거 의미와 정치권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점 같은 업소를 알리는 광고지죠. 네. 전주 도심거리가 이러한 광고 전단지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지가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고 전단지, 무단 살포,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전주 서부 신시가지 등을 비롯한 이제 주요 도심에 나가 보시면 이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전단지나 아니면 명함 같은 거를 받아보신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불법입니다. 대부분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것인데요. 해당 업체에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단지를 살포하면은 이게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나 또는 시민경찰연합회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전단지 살포, 단속과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전주시와 시민경찰연합회가 전주시 청소지원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합동을 해서 이 40여 명 정도가 이 전주 신시가지에 나가서 길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들을 또 계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불법 전단지를 적발할 시에는 장당 8,000원에서 최대 42,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체들의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업체들의 저항이 좀 심하다 보니 좀 처벌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과태료 37건에 총 과태료 부금이 3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네.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만으로 이런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업체나 또 협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에 지금 선도적으로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단속을 통해서 아무래도 환경에 관한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또 이 전주시와 전주북도가 매월 10일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날 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좀 줄이는 이 문화를 좀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이 일회용품 줄이기는 이 탄소 배출 저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물을 절약해서 기후 위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결국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최근에는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을 받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 농협에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운동 중에는 일회용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이 재활용하는 것도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관한 법이죠. 일명 대광법이라고 하는데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광법이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이 법이 전라북도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대광법이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이다라고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라는 거를 줄여서 대광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전북 시민들의 이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비즈니스나 산업 발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 또 이런 관광 산업으로 인한 좀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좀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 세종권으로 편입이 돼서 대광법 적용을 받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배제되는 것은 뭐 차별이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행법은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이제 상황이 비슷한 청주를 예를 들면 청주는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 안에 들어가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이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가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광역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주는 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가 65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대광법 이달 만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전북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또 모토로 삼고 있는데 거기와는 또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야 간의 합의도 있어야겠지만 이 국가교통부나 국토부나 또는 또 이 기재부하고도 좀 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와는 이 예산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 교통의 어떤 조율이나 뭐 차량의 배정, 국가 예산 이런 것들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기관과 국회를 동시에 좀 설득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욱 의원을 만나서 대광법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대광법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윤재욱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이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김재정 간사가 사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대광법에 대한 심사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좀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이달 말 정도로 좀 미뤄질 수는 있는데요. 뭐 실제 심사가 25일쯤 진행된다고 하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좀 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재로서는 이 기재부가 예산안을 문제로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좀 넘을 수만 있다면 뭐 이번 달 내에 소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동안 익산에 가야만 탈 수 있었던 SRT, 뭐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이죠.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전주에서 이용 가능한 전라선 SRT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전주는 이 지역 거점 도시이자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KTX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말이면 뭐 KTX 표를 구하는 게 너무 일이었고, 그 평일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좌석에는 앉기가 좀 힘들 정도였는데요. 또 강남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내려서 다시 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익산에 가야만 뭐 수서로 가는 열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서와 전주를 연결하는 SRT 열차가 개통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김윤덕 국토부 의원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 열차가 없는 것은 이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고, 또 이렇게 익산까지 가서 열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요금이 약 2,800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전라북도 시민들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좀 요구했었는데, 좀 최근에 개통이 좀 가능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민득 의원은 21대 전반기 교통위원으로 활동했었죠. 네, 네, 전주 수서간 고속철도 운행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KTX 전라선 이용객이 2016년에 395만 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691만 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1.7배 규모로 급증을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시민들은 이렇게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좀 시달려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익산역과 김제역, 정읍역에만 정차했던 이 수서행 SRT가 전주역과 남원역에 정차한다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 환승 없이 직통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교통 편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운행 편수가 문제입니다. 하루 왕복 2차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선 SRT가 오는 9월에 개통하는 것은 맞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전주와 수서 간의 열차가 하루 왕복 2회에 불과합니다. 제가 따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수서와 부산을 연결하는 SRT가 하루 왕복 40개고요. 또 부산은 우리나라 제2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서 수서와 구미, 김천 가는 열차를 조사했더니 하루에 10개의 왕복선이 있습니다. 또 수서와 신경주로 가는 열차가 16개가 있고요. 수서와 광주로 가는 열차도 또 20개입니다. 그런데 수서에서 전주로 가는 열차가 2대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표를 구하기 위한 혼선만 가중될 거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편성된 것은 좋지만 증편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열차가 더 일찍 증편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정치권의 노력이 좀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분들이나 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계속 중앙 정부에 좀 요구를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 해당 노선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역 관광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왕복이 2차례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좋은 일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현재로서 증편 계획을 찾아보면 평택 오송 구간이 이 복선화가 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4년을 좀 더 우리가 이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편 이상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전주시를 민주당의 텃밭에서 진보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벌써 1년 뒤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 내년 총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전주시를 재선거에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성희 의원님, 이번 네. 전주시를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국회에서 의원 선서까지 했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주 시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 강성희를 전주에서 당선시켜 주신 그 마음이 뭔가 저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변치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변치 않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민심을 얻게 됐는지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예, 진보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약속드렸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냈고 그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밀착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초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는데 본인이 치렀던 역대 선거하고 선거 전략이 뭐 확연히 달라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전 당이 저희 진보당의 전체 10만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선거였고 그리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같이 선거운동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축제?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위원님. 네. 진보당 강성희 후보, 강성희 의원은 이제 작년 12월 6일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4개월 동안 이제 선거 운동을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참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진보당의 승리 요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 지역이 상당히 넓혀졌다. 진보당 입장에서. 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당부터 전 당원들이 조직적인 그 선거운동의 어떤 결실이 아닌가. 그리고 선거운동의 양태가 상당히 그 진정성 있고 또 재미까지도 플러스가 된 그런 선거운동에 가져온 그 결과가 아닌가. 특히 중앙당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초인 것 같은데 중앙위원회를 전주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당원이 지원하도록 결의를 또 했고 그래가지고 뭐 전남, 충청, 전국에서 한 1,200명 정도가 말하자면 무보수, 자원봉사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한 것이 짧은 기간에 반짝하면은 그게 이제 또 역기능인데 이거 오랜 시간을 계속 하니까 꾸준히 또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또 아파트에서 선거운동하기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이 진정성으로 이어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심까지 유발시키면서 승리했던 요인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정책적인 측면인데요. 저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슬로건이랄지 또는 그 가치 추구하는 철학 이런 것들을 진보당이 대체하는 그 효과를 가졌고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현수막 정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통해서 그걸 이제 표출을 시켰는데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이 전주 시민의 어떤 정서와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잘 분출을 시켰다고 봐요. 예컨대 뭐 대출금리는 코끼리, 예금금리는 뭐 쥐꼬리랄지 또는 뭐 50억 특검, 박상도로 얘기하는 거죠. 50억은 무지인데 헌법 위에 윤법 이런 것을 막자랄지 또 이제 난방비 문제가 됐을 때는 전 국민한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랄지 뭐 이런 것들 또 정부 요직에 전부 다 이 검사 출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내걸고 그래서 검사들의 나라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정서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 또 그 현수막 정치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가 돼서 선거의 승리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홍석빈 교수님. 네. 뭐 진보당 당선도 뭐 놀랍지만 또 무소속 안혜욱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탈당 후보들에게는
잔혹한 선거였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민심이 여야 모두에게 뭐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주시 재선거 그리고 이 결과는 전주시와 더 나아가서는 전북의 유권자들이 이제는 정말 지역 정치를 포함해서 중앙 정치까지 다 변해야 된다. 정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재 의원 말씀하셨듯이 선거의 구도 측면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현 의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혜욱 후보가 총 6명 후보 중에서 3위를 하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5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측면도 부과가 됐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왜일까 살펴보면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북에 대해서 현 정권과 지방 정권에서 많은 약속들을 했었죠. 그래서 재산금융중심지라든가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실제 지금 이제 대선 이후 1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한참 됐지만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 전북에 또는 전주에 실현된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뿐인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강성희 의원의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민심이 이제는 굉장히 똑똑해졌다. 과거 어떤 이념론이나 색깔, 진보 보수 간의 이런 양자론적 대결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을 파고드는 일상생활 속의 정치가 살아 숨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아져서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고문이시죠? 무소속 네. 임정혁 후보의 지원 발언을 하면서 복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박지원 고문이 도의 기자실에 와가지고 한 발언 중에 뭐 다른 부분들 인간적인 관계에서 지원 사격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당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승리하면은 복당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원칙과도 좀 맞지 않는 거고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뭐 신발끈을 좀 졸라매고 있는 후보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번에 누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건 아니지 않냐. 당의 방침에 따랐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복당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부터 어떤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이 후보군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단체랄지 뭐 선거 옛날에 많이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공격하는 그런 문자를 날리고 말하자면 선거 여론전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풍을 불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만회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뜨린 그런 것도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당선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또 반대하고 쌍특검이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그 배경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관계는 당선 직후에 저희가 발언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저희 진보당의 당론입니다.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부터.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는 분명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공화국 하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빠르게 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제 추진이 된다면 저희 진보당도 이 두 개의 특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강 의원님, 본인의 이제 공약 실현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임위 활동이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될지 또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전주 발전 그리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상임위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정 상임위를 갈 수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회의 법을 보더라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특히 전주 시민들이 이미 저를 투표를 통해서 뽑아줬고 어떤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철진한 색깔론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위원님. 네. 이번 전주시의 재선거 결과가 전북 정치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재선거의 결과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요. 네, 진보당이 이번에 그 승리를 하게 된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배 지역이었고 독점적 어떤 정치 체제를 갖춰 왔는데 거기에 이제 진보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어떤 기능도 할 수 있겠고 또 근본적으로는 다당제라고 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수렴해서 국회 또는 입법 과정에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준 그런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치를 보는 어떤 유권자랄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정치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지만 강상 의원 여기 계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마 숙제일 것 같아요. 내년 선거가 4월 10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 1년 2개월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도민들, 유권자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야 될 그런 숙제가 주어져 있고 또 내년 선거는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구도 자체가 다당제였던 구도, 무소속과 잡힌다면 상당히 그 다당제이면서 내년 총선 자체가 아주 치열한 선거가 될 지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대선을 앞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내가 그런 구도를 상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과를 과연 내야 되는데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진보당의 강령 이런 걸 보면은 연대 연합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또 뭐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정당 이런 가치들을 그 1년 동안에 그 실현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소수 정당의 한계라는 건 국회에 들어가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질 테고 그런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랄지 구도랄지 또 다양성의 어떤 그 실현하는 과정이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선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분명히 공천을 하겠고요. 또 네. 국민의힘도 공천을 해서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전주시의 재선거 향후 예고되는 정치와 어떤 함수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정치 구도는 거대 여야의 적대적 공동 관계인데요. 그 사이에 지금 원내에는 우리 진보당 그리고 시대전환 또 기본소득당, 정의당 이런 이제 소수 정당들이 들어가 있죠.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 소수 정당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강성희 의원의 당선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아까는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윤석열 현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역 전주에서는 유권자 생활 밀착형 민생 정치 이 두 부분이 이제 소구 포인트였고 그 부분이 적확하게 주요한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짧은 1년 기간 안에 실제 입법 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많이 하기에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유효적절한 선거 전략을 또는 정치 정책 또 의원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거리 청소라든가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굉장히 지역 주민의 호응을 많이 얻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생활 정치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중앙 무대에 가셔가지고도 지금 쌍특검 문제 또 금리나 3법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고 물론 내년 선거에 진보당이 10석, 20석 막 당선되면 얼마나 진보당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마는 한국 정치의 현실상 그런 제약이나 한계도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민심의 바다에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 의원님,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색깔론으로 해서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강 의원께서 내건 주요 공약을 보면 농협중앙회 이전, 금융공기업 유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금융허브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여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성사된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주요한 공약 실현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런 공약을 내게 된 원인이 뭘까? 먼저 이대로 가면 전북 소멸한다, 전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20년 동안 20만 명의 청년들이 이미 전주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온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했던 금융 중심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하자라고 했고 농협중앙회 이전해 오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농협중앙회가 공기업도 아닌데 오란다고 오냐. 근데 저는 TV 토론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게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약을 내고 나서 또 다행스럽게도 도지사님과 여야 의원님들이 전북에 당연히 이 공기업들 농협중앙회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그 시나 다른 도에서도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실현 가능하냐? 너 자꾸 허황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전북 도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 특히 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돌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입장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공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이걸 준비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양곡법이나 대광법에 대해서 우리에서는 강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양곡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이제 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하고 농민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도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당연히 이 양곡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그러면 이 양곡법을 다시 재의결하면 된다는 거냐. 그런데 저희 진보당은 지금 제출되어진 이 양곡법만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변동직불금제를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더 준비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가지고 국회에서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네. 뭐 강성희 의원의 임기가 앞으로 뭐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인데 네. 원내 입성해서 또 원내 대표도 돼 있습니다. 이런 진보당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은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 당선으로 진보당이라는 당명을 알게 된 지역의 유권자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네임 밸류, 소위 이제 지명도 또 인지도 이런 부분이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보당은 지역, 특히 이제 전주나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진보당만의 색깔이 있는, 진보당만의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소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천병 이제 강성희 의원이 되시겠죠. 자동으로 또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중앙에 가셔가지고 진보당이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들과 다른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진보당만의 독특한 정치적인 전략과 정책적인 방향성, 그리고 우리 정당은 작은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호라는 거대한 배를 10년, 20년의 미래 장기 비전을 보고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런 거대 담론도 제안하면서 큰 장기적인 전략부터 작은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잘 제시하다 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갸우뚱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되면 진보당에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 의원님, 그 정의당 또 네. 이재명 촛표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의당을 포함한 그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물론 네. 이제 뭐 등단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야당과는 하나로 단결해야 될 때다. 지금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윤석열 심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야당이 야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특히 정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소수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고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 제가 아무튼 중간에 매개체로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두 양당 체계 안에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저는 잘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진보당은 열심히 저희들이 활동을 해도 주변에서 아이고 강성희 씨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강성희 씨 생각해서 정의당 찍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보당이 자기 이름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 정당의 어떤 정통성을 맥을 이어오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도 그리고 특히 정의당도 긴장하시라.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진면목을 이제 곧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강 의원님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게 추진하실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 선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오신 것도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제 거의 한계 지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왔고 저희 진보당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특히 3선 연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의 3배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 보수를.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저의 목소리를, 진보당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여야가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지금 사생 결단의 국면으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22대 총선. 자,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총선 때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죠. 예. 근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면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예. 뭐 예컨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랄지 또 국힘당은 윤석열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선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대선을 앞둔 총선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지금 승자 독식의 총선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아마 정치 운명을 또는 그 대선의 어떤 칼날을
칼날 위에 서냐 칼자를 쓰냐 이 선거가 되기 때문에 찌해질 것 같고요. 이제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소수정당, 진보당 같은 이런 소수정당이 이제 설사리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도 그렇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제 비례대표 다양성 측면이라고 하는 저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전라북도의 어떤 지역적 문제랄지 인구 소멸이랄지 균형 문제랄지 또 지역의 고민 현안들이 이 큰 어떤 아젠다 속에서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큰 내년 총선이 되기 때문에 또 지역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정치권은 현재와 과거가 몰입해서 싸우는 형국인데 이제는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진보당 또 기타 소수정당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지금 이경재 의원 말씀하신 바 극한 상황으로 흐를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어떤 여야 간의 이념적 대결이나 어떤 그 과거 트집 잡기식의 선거가 아니라 미래 발전,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와 전북 경제의 제도약 이미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많은 일들을 벌이고 강 의원도 그런 사업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좀 돼야겠다. 그런 데 있어서 특히나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 의원님, 이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뭐 10달 안팎이 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을 뭐 실천하는데도 몰두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또 말씀하신 이제 정치 불신이나 정치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도 우리 강 의원께서 또 앞장서셔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의도에만 가면 왜 사람이 변하냐.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얼굴 보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조금 못 되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지역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인사하러 오는 후보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는 생활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는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난 3년 동안 여기는 이상직 의원이 거의 없었던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정치인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패널께서는 이제 이번 전주시을 재선거 의미하고 내년 총선 전망 간략하게 언급하시면서 이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빈 교수님. 예,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현재와 과거가 계속 싸워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 10대 국가 안에 드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다양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큼은 이 후진성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과거가 싸우지 말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큰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경재 위원님. 네. 진보당이 등원함으로써 전라북도 정치 지형도 상당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구도 자체가 넓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서비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일단 강성희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100석을 가진 한 명의 의원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일당배이거든요.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생활정치 말씀하신 대로 또 대안정치, 그래서 경쟁정치, 그래서 전라북도의 또는 전주 시민들의 정치 서비스를 높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성희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특히 전주는 민주당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민들도 이번 선거를 보면서 내년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지난 과거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선거를 뭐 즐기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지만
다가오는 내년 4월 선거에서 진보당의 돌풍 기대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전주시 재선거 결과는 여러 해석을 낳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민주당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치는 뒷전인 여야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